대학 이후에 늘 남북관계, 북한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북한 문제, 북한 체제. 박사학위 논문이 한반도 통일에 관한 담론의 분석.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느냐? 저 경북대학교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경북대학교 대구 경북 지역에서 북한 문제 연구한다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예요. 전 학위 논문, 논문을 썼는데 에피소드입니다. 연구 심사, 논문 심사에 들어가셨던 많은 분들이 무슨 이것도 논문이냐고 막 그랬었어요, 실제로. 어려웠죠. 근데 실증적 연구를 계속 많이 싸웠습니다. 결국 학위를 하곤 했죠. 그러다가 이후에 이제 서정연구소에서 북한 연구 계속하고 기회가 되어가지고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5년간 대북정책 수립하고 직접 북측 당국자들하고 협상하고 여러 많은 남북관계의 장관급 회담, 북남 상급 회담, 국방장관 회담부터 많은 회담을 직접 기획하고 컨트롤하고 그 회담 회의 속에서 우리 무엇을 받을 것이며 무엇을 타결할 것이며 실제로 그때는 어려운 게 별로 없었습니다. 초기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어목했던 그 송금 특검부터 해서 그 협의했던 2년의 시간 이후에는 사실은 다 통했으니까요. 그 이전 국민의 5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습니다. 참여정부 5년을 마치고 직접 북한 체제와 사회를 연구했던 학자이기 때문에 정말 찍어서 개성공단에 갔었습니다. 공단에 가서 제가 주로 했던 일은 대북협상,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모든 대북협상들을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크게는 임금협상 문제부터 노동조건 문제, 개성공단 발전 방안에 관한 문제 쭉 많죠. 근데 실제로 제가 들어갔던 시기가 언제냐면 2008년 2월입니다. 2008년 2월은 언제냐면은 이명박 정부 인수위가 딱 해산하는 시점이죠. 실제로 개성공단 이후에 2008년 2월부터 2011년까지 4년을 있었습니다. 4년간 했던 기억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늘 도망 다녔던 기억들. 개성공단 안에서. 왜 도망 다녔겠습니까? 협상회장에서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늘 내려오는 지침은 의연하게 대처하라는 겁니다. 의연하게. 무엇을 의연하게 대처할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실은 2008년 1월 인수위 들어오면서 개성공단은 그때부터 비정상화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건 2007년 14선언 이후 2007년 12월까지 개성공단 개성은 아주 쫙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기숙사 문제, 타가서 문제, 출퇴근 도로, 그리고 이미 2008년 1월에는 개성공단이 전체 2천만 평 계획이잖아요. 1단계 100만 평이라고 합니다. 현재 100만 평의 40%에도 공장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2008년 1월에 2단계 200만 평까지 청약까지 다 끝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걸 다 스톱시켜버리죠. 그때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정말 북측은 아주 매일같이 어떻게 할 거냐. 이 약속했던 거 안 지킬 거야? 기숙사 안 지을 거야? 압숙사 안 지을 거야? SOC 투자 안 할 거야? 참으로 많은 기존의 2007년 14선언 이후에 남과 북 간에 합의했던 농업협력부터 참 많습니다. 한 30가지 될 거예요. 엄청 많습니다. 14선언 이후에 총리급 회담도 했지 않습니까? 병추이도 하고요. 그 많은 합의들 다 어떻게 할 거냐고. 둘이 밀기 시작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없어요. 기다려보라. 무슨 지침이 있겠지. 기다려보라. 개성공단만 국한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다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협상을 하죠. 앉아서. 두 번째, 답을 내놔라 그래요. 그쪽에서는. 그럼 제가 답을 내놓을 게 없습니다. 지침이 없는데요. 그럼 이제 계속 내려오는 거는 의연하게 대처하라네요. 100만 평 안에서 매일 도망다니는 겁니다. 전화해서 김장 선생, 몇 시 어디서 보자오요. 북측 당국에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가봐야 할 말도 없잖아요. 서울이면 숨어버릴 건데, 100만 평 안에 딱, 제가 어딘지 다 알아요. 그럼 찾아옵니다. 김부장 선생님이 왜 들어왔냐고 이야기해줘. 개성공단이 왜 들어왔는 거? 열심히 하려고. 사실은 그때부터 개성공단 비정상화됐습니다. 그 모든 협상의 책임, 통일부도 청와대도
뭐 기대할 게 없었죠. 이명박 정부는 개성공단을 닫고 싶어 했습니다. 엄청난 용역을 줬죠. 연구 용역 프로젝트. 개성공단을 닫았을 경우에 우리 사회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 영향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줬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 연구 용역하는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2주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김 박사, 이런 연구 용역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전 그때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악할 일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6.15가 14도 부정하는데 개성공단 그 뭐라고. 6.15가 14를 부정했지 않습니까? 게임 끝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6.15 14를 부정했는데 더 이상 뭘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개성공단은 생명이 깁니다. 왜? 물리적 공단이잖아요. 물리적 장치거든요. 그런 말씀 들어보면 이 시간에 들을 텐데, 제목은 6.15의 가치와 개성공단, 그리고 향후 남북관계인데요. 4년간 개성공단에서 북측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속살과 민낯. 개성공단에 갔었던 가장 큰 첫 번째 목적은 북한 체제를 연구했던 학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북한의 인민들은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가. 그네들의 지도부, 소위 말하는 수령, 그 정치 체제, 그리고 그네들의 삶의 양식, 가치관, 가치 규범, 진선미의 기준, 경제 구조, 메커니즘 전반을 보고 싶었죠. 근데 4년간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제한적으로밖에 못 바뀌었죠. 북한 체제를 연구했던 학자의 입장에서 4년간 참 그들의 민낯을 많이 봤죠. 왜? 목적식적으로 제 파트너라면은 북측 당국자들입니다. 뭐 노동 파트 누구, 뭐 다른 무슨 파트 누구 있습니다. 그들은 다 개인이지만 저는 이제 혼자 만나는 거죠. 가슴과 가슴을 열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많은 이야기를 하죠. 협상을 하다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내 스스로 가슴을 열죠. 똑같은 가치가 있어요. 개성공단 잘 돼야 된다는 거. 남북이 평화로 정착돼야 된다는 거. 평화로 가야 된다는 거. 그건 서로가 확인되더라고요. 그러면 뭐 할 말 못 할 말 뭐 있겠습니까? 그때부터는 많은 걸 물어봤습니다. 역사의 많은 분수령들을 넣어봤어요. 정말 궁금했던 거. 어디까지? 세습의 문제까지. 세습이란 말은 우리끼리 쓰지만 그것은 사실은 권력 개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계 개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이야기까지 다 꺼내놓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굉장한 관계죠, 사실은. 그리고 그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추방이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탈북자의 문제부터. 소위 말해서 뭐 우리 사회에서 여러 많은 담론, 북핵 문제부터 여러 많은 것들 툭툭툭 던져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그 차이가 뭔지,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오해하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겁니다. 예, 공관 체제죠. 강관 체제입니다. 남북 관계에서는 제가 어디 가서 늘 이야기합니다. 남북 관계는 절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IMF라든가 경제정책이라든가 다른 분야에 대해서 정책이 실패하면은 뭐 허리띠를 묶는다라든가 검을 모은다라든가 재기할 수 있어요. 남북 관계는 안보의 영역이고 평화의 영역이고 전쟁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빠바바이면 끝입니다. 재기라는 건 없어요. 그야말로 완벽한 파괴. 그래서 엄혹하죠. 그런데 그 엄혹함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왜? 너무 몰라가지고.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이 시간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제적으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단은 말입니다. 분단이라는 것은, 분단 체제라는 것은, 좀 더 말하면 적대적 분단 체제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북한을 무지의 영역으로 만듭니다. 체제적으로 북한을 왜곡의 영역으로 만듭니다. 즉, 분단은 북한을 구조적 무지와 체제적 왜곡의 영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나마 남북관계나 평화 통일에 관심이 많죠? 그런 여러분들이 정말 북한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북한의 모습에 정말 어느 정도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정말 한번 여쭤볼게요. 북한의 2대 도시가 어디입니까? 북한의 2대 도시. 모를걸요? 서울 다음에 우리는 부산이에요. 북한은 어디죠? 뭐, 원산, 나선, 신의주, 개성, 아니, 없어요. 어딜 것 같아요?
그래도 들으면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청진입니다. 청진. 양강도, 자광도, 한북 이 지역의 군수공업지대. 엄청나죠? 북측은 과학기술국가라 그래요. 북측이 과학기술국가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헐벗고 굶주려가지고 곧 매일같이 권력투쟁에 휩싸여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과연 그럴까요? 그게 만약 아니면 어떻게 돼요? 너무 공관체제가 사실이면 그들의 군사력은 참 만만치 않다라는 거, 감히 만만치 않다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정말 만만치 않다라는 거, 사실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여론조사를 합니다. 통일 여론조사도 하고 뭐도 많이 합니다. 그 여론조사에 많은 기본 인식에는 거듭한 애들, 극복해야 될 놈들, 나쁜 놈들, 뭐 이런 것들, 어떤 게 있냐면은 우월감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 우월감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 체제의 자긍심을 갖고 있더라, 북한 인민들이. 이런 말들은 우리 사회 속에서는 거진 통용되지 않는 말들입니다. 북한 인민들 그들 스스로 그들 체제에 대해서 나름 자긍심과 자부심, 저는 나름이라는 말을 붙이지만 감히 그들은 그런 말도 안 붙입니다. 우리 체제에 대해서 자기들은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게 사실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하고 간극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전쟁의 위기, 국지진의 위험, 이것이 두려운 겁니다. 왜? 우리가 그걸 너무 모르기 때문에. 통일 안보 파트에 있는, 통일 얘기 안보 파트에 있는, 특히 국방 파트에 있는 사람들의 대북 군사적 작전에 어떤 이런 많은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오판을 할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허접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어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성공단 4년의 경험은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공부하고 참 체험적으로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북한 학자 입장에서. 그런데 그만큼 좌절감이 가장 큰 시기였어요. 왜냐? 내가 보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이 체제와 사회의 모습들을 온전히 제대로 내가 남측에 내려가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굉장한 용기를 갖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왜? 또라이 취급받을 거니까. 저 미친놈 아니야? 라는 인식 받을 거 아니에요. 뭔가 툭툭툭 던지는 순간 대부분 난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할 게 아무것도 없다. 정말 어렵다. 다만 총체적 무지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구조적 무지, 체제적 왜곡의 대상인 북한을 정말 엄격히 이해하자. 제대로 이해하자. 그것이 남북관계를, 평화의 문제를, 통일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첫 출발 지점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얼마나 알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북한은 과연 존재할까요? 많이들 아시지만 우리 보편적인 국민들의 눈높이를 한번 가보세요. 이만갑 보세요. 종편 보세요. 재앙입니다. 재앙. 제가 왜 재앙이라 그러냐? 예를 들어서 잠실에 무슨 잠실 롯데 건물이 올라가는데 옆에 신골이 생겼다. 그것조차도 북한의 땅굴 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편에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가 온전한 사회입니까? 이 사회의 수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중파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 묵인되고 용인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무슨 일만 있으면 북측이 땅굴 막 이야기 나옵니다. 그냥 그러려니 봐도 되는 겁니까? 그들이 국가의 안보를 좀먹는 거죠. 심각하게 좀먹는 거죠. 국민 불안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단 신화의 논리로서는 아주 좋지 않습니까? 기든 아니든 사실 아니라 하더라도 마음껏 그런 게 한두 가지입니까? 탈북자들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들부터 대부분 일반화에 오류죠. 대부분 일반화에 오류입니다. 참 심각하죠. 그런 엄청난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왜곡과 오도들이 매일같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이 분단체제입니다. 그 분단체제를 우리는 온전히 살아가잖아요. 온전히 살아갑니다. 밥 먹고 술 먹고 친구들 만나고 매우 온전하게 살아갑니다. 과연 이게 온전한 체제입니까? 저는 분단체제는 미친 체제라고 얘기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정말 제정신이 아닌 체제예요. 비단 세월호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이야기하면 전부가 몰아버려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분단은 모든 문제들을 종북으로 몰아갈 수 있는 하나의 구조 아닙니까? 분단 문제 해결 없이 정말 민주주의가, 복지가,
경제민주화가 전 한 발짝도 못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 발짝도 못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한민국은 천민자본주의일까요? 우리 국민들 속성이 그렇습니까? 저는 분단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봅니다. 직간접적이 많은 대한민국의 군사 문화. 왜 군대 가면 다 두드려 맞아야 되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맞았을 겁니다. 군대 갔다 오면 축구했던 이야기, 맞았던 이야기밖에 안 해요. 왜 대한민국 군대는 두드려 패죠? 안 패면 안 됩니까? 왜 팬다고 생각하세요? 맞는 이야기죠. 대한민국 군대 역사를 보세요. 일제식민지 다 끌려갔던, 우리의 전쟁도 아니었던 제국주의 전쟁에 다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앞으로 전쟁 안 하면 뒤에서 쐈으니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그들을 일상적으로 관리했던 장교들은 애들을 일상적으로 두드려 패는 거죠. 안 두드려 패면 안 되니까. 다 도망가 버리니까. 다 탈행해 버리니까. 그렇게 잡아두는 거죠. 그 문화가 온전히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장성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군대에 있어서 구타, 필요악이다. 필요악이라 그래요. 거짓입니다. 거짓. 저는 단순한 예를 들었던 거예요. 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남자들, 여성분 몇 분 계시지만, 대한민국, 우리 군대에서 양산하는 성남론이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대한민국 군대 내에서 일상적으로 통용이 되는 성남론, 여성 비하. 군대에서 여성은 뭐죠? 이야기되는 모든, 정훈 장교가 와서 떠드는 이야기라고 했던 모든 군에서 나오는 그 여성은 뭐죠? 성노리기야. 엄청난 이야기들 아닙니까? 저만 그랬나요? 제가 근무했던 그 군대만 그랬나요? 다 그랬을걸요? 신병 교육 때부터 가르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담배 일발 장견 해가지고 나와서 하라는 이야기가 뭡니까? 어떻게, 입에 담지 못할, 그게 국가의 제도 속에서 이야기됩니다. 그렇게 성을 배워요. 그들의 결혼생활은 어떨 것 같습니까? 사회적 교육이 얼마나 클 것 같아요? 이거는 비극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거기에 대한 개혁, 이것도 하나의 단적인 분단이 양산하고 있는 성남론의 왜곡. 엄청나죠? 이렇게 막 빠져나가면 밤을 새야 될 것 같으니까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 그런저런 말씀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성공단을 보면 통일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요. 총체적 무지의 대상입니다. 남북관계, 북한 문제 총체적 무지와 구조적 무지, 체제적 왜곡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 마찬가지입니다. 개성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리면 좀 더 드리겠지만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게 될지 모를 정도로 개성공단도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 북한의 영역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냥 준비한 대로 제가 의뢰를 받기를 6.15 개성공단 연결해서 막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처음에 모두에 좀 크게 좀 깔았습니다. 북측에서는 6.15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북측에서는 6.15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그들은 말끝마다 6.15 14, 6.15 14. 이미 그들은 지금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7.4, 91 남북기본합의, 6.15 14 시대로 내일 당장 들어가자 그럽니다. 아시죠? 아시잖아요. 당장 실천하자 그래요. 무슨 신뢰 구축이 필요합니까? 정치 군사적 신뢰 구축이 가장 중요한데 이미 합의해 있는 거 4개, 그거 당장 실천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단계가 있습니까? 그거 하나하나 실천하면은 다 신뢰가 구축된다. 저는 사실은 워낙 많은 대한민국에서 북측애들하고 가정 협상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그들은 그것을 연술 체계로서 대남 남남 갈등용으로서 교란 작전을 하기 위해서 정말 공세적 대화일까요? 그게 진심이면 어떻게 되죠? 그걸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이게 7.4 그러니까 현 대통령의 아버지 72년 7.4 남북 공동성명부터 역사적 4대 합의 14까지 4개를 다 꺼내놓고 이거 당장 실천하자고 하는 것이 북측의 진심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우리 사회에서 던질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융탄폭격 맞지 않겠습니까? 저 새끼 미친 새끼라고 얘기할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그만. 이게 비극입니다. 전 100% 그것이 진심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동의 안 합니까? 동의할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심이 아닌 것처럼 대화 공세로 그냥 단순하게 치부해 버려도 되는 것이 분단체제입니다.
그래서 분단체제는 제정신이 아닌 온전하지 못한 미친 체제다라고 보는 겁니다. 평화의 속성, 분단. 제가 남북관계를 연구했던, 북한 체제를 연구했던 가장 기본,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은 지금부터는 좀 더 난 국민들이 행복해야 되겠다. 열 마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딱 한마디. 분단은 구조적인, 체제적인 불행의 구조입니다. 분단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남과 북의 미래가 있다?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분단의 속성이 그렇고, 분단의 유래가 그랬기 때문에, 분단의 유래가 뭐죠? 어렵게 논쟁할 필요 없어요. 한국 정치학회 가가지고, 국제 정치학회 가가지고 막 발표할 때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분단은 국제적 분단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렇게 JTBC에 비정상회담 보니까는 막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통일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그들은 통일의 개념조차도 모르잖아요. 통일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분단 교육밖에 안 했기 때문에, 안보 교육밖에 안 했기 때문에, 통일의 실질적 개념을 가르쳐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통일 그러는데 그 이야기는 대부분 그 통일은 불가능한, 있지 않은 제한적 통일들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걔들한테 묻고 싶었었어요. 남과 북의 통일이라는 이런 것이다. 니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통일이 아니고 이런 건데 왜 남과 북은 갈라져 있어야 되느냐. 미국을 갈라볼까? 일본을 갈라볼까? 왜 갈라 있어야 되지? 갈라져 있는 당위론적 관점에서 이거를 합치자는데 무슨 이설이 있을 수 있어. 이런 명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분단을 넘어 평화로 가야지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림을 자주 그리고 인용합니다. 이 그림은 대학원생들한테 이야기하는 인간 속성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냥 관계적 속성에서 존중과 신뢰, 협력과 배려, 나눔, 관용과 포용, 사랑과 행복, 기존의 행복, 관계적 행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평화의 속성을 말씀드렸고, 관계적 속성에서 분단의 속성, 부정, 불신, 적대와 대립, 반목과 질시, 비난과 평화, 폭력과 전쟁, 분단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어린 애들한테, 초등학생들에게, 유치원 애들한테, 중학생들에게, 고등학생들한테, 대학생들한테 분단을 유지하면서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기만이라고 봅니다. 제도적 기만입니다.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죠? 기본. 꼭 이거 하나만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통일 그러면 이것만 보잖아요, 이것만. 실제로 1991년, 1989년이죠. 노태우 정부 당시에. 그 당시에 나왔던 게 한민족 공동통일 방안. 사실 이건 YS 때 민족 공동통일 방안이라, 민족 공동통일 방안이라고 화해협력, 남북연합, 완전통일. 수십 년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일 그러면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은 엄연하게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즉 1단계, 2단계, 3단계, 화해협력, 남북연합, 완전통일. 이건 유효한 겁니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당시 엄청난 우리 국민적 공청회를 통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합의해서. 여야 모두가 모여가지고. 근데 이명박 정부가 한 번 이야기하지 않죠. 그 성과로 사실은 6.15 공동선언 2항에 우리는 이걸 모티브로 했고 저쪽에서는 연방제 이야기해가지고 2항에서 6.15 선언 2항에서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 지향하고 있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몇 %가 알까요? 저런 합의사항이 있다라는 거. 수치상으로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대부분 모르잖아요. 근데 통일교육 안 했기 때문에, 분단 교육만 했기 때문에, 북측을 극복의 대상으로만 가르쳤기 때문에, 적으로만 가르쳤기 때문에 아예 80년대, 88년 통일운동 이전으로 확실히 돌아간 거죠. 이젠 통일 문제 얘기 못 합니다. 갑자기 통일 대박을 얘기했어요. 통일 재앙이죠. 통일 재앙입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못 오잖아요. 김대중 대통령님은 이 과정을 30년 봤습니다. 당시에 2000년 6.15 공동선언 나오기 6월 13일 날 평양 순환공항에 내렸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기 차에다가 대통령님 딱 태워가지고 백화원 초대소로 가면서 있었던 대화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렇게 물어요. 대통령님, 남과 북이 남측이 얘기하는 완전 통일로 가는데 이미 6.15 선언 그 나오기 전에는 말입니다. 이거 대충 다 합의가 돼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완전 통일까지 가는데 몇 년 정도 걸릴 거라고 물으니까 대통령께서
국방위원장 선생님과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남과북이 정말 노력하면 한 30년이면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어요. 완전 통일하는데 30년.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시기에 분단의 세월만큼 시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분단체제 60년의 시간만큼 남과 북이 완전 통일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다. 남측이 화해 협력하고 남북연합 남측이 준비가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였어요, 사실은. 그들은 준비되어 있다 이거죠. 30년, 60년. 결국 통일이라는 것은 오랜 상호존중의 정신을 기반으로 화해 협력하고 남북연합 거쳐서 이걸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통일이라는 것은 평화의 오랜 제도화 과정이죠. 평화의 오랜 제도화 과정이라는 개념들을 머리에 딱 넣어야 되는데 그걸 넣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통일은 대부분 이겁니다. 한국정치학회나 국제정치학회나 무슨 어디 와가지고 통일 토론 오라 가보면요. 국제정치 큰 포함해서 전 세계 미국 어디 막 독일 통일 뭐 다 전문가들 불러다 놓고 막 통일하고 토론하고 있다는 주제가 뭐냐면은 통일 방법론이에요. 통일 그럽니다. 99.9% 요거만 이야기해요. 이건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통일의 상 자체가, 설정 자체가 왜곡되고 잘못된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통일은 없거나, 이 자리에서 많은 토론자분들이, 발표자분께서 말씀하시는 그 통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할 수도 없고, 가능해서도 안 되는 통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재앙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없다? 북한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흡수통일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몰락합니까? 대한민국은 몰락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면서 왜 조선민주주의공화국 몰락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접근은 북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흡수통일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몰락할 수도 몰락해서도 안 됩니다. 라는 게 북한 체제와 사회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이어야 됩니다.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무너뜨릴 수도 없다니까요. 무너져서도 안 된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세 가지 경우 다 재앙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난민 2,500만, 2,480만이라고 하죠. 2,500만 퉁쳐가지고 10%가 250만입니다. 1%가 25만이죠. 1%가 100개를 들고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몰락이죠, 몰락. 25만원이 못 책임집니다. 남측에, 북측에 탈북대 27,000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10,000명 정도는 나가버렸을 거예요. 뭐 중국이나 다른 데 있겠죠. 한 17,000이 있다고 칩시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완전히 무대책입니다. 무대책입니다. 설렁화돼 버렸죠. 지역마다 조직을 가지고, 그야말로 뭐 조폭처럼 활동하는 사람들부터 정말 웃기지 않습니다. 무대책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25만 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헌법상 그들은 우리의 국민입니다. 다 지원하고 해야 되겠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혀 엉뚱한 상정해서는 안 될, 상정할 수도 없는 그런 개념을 갖다 두고 완전 통일만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는 통일 대박을 이야기할 때 상호 존중의 태도와 자세도 없이, 상호 존중의 태도와 자세도 없이 저걸 이야기하는 것은 재앙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평화가 대박이죠. 평화가 대박. 상호 존중이 대박입니다. 사실은. 상호 존중. 이 상호 존중의 정신이면요. 화해 협력되고 완전 통일됩니다. 어떤 돈 한 푼 들지 않죠. 상호 존중의 태도 하나만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적대하지 않겠다. 싸우지 않겠다. 손가락질하지 않겠다. 그래, 너네들은 너네들의 체제대로 살아. 우리는 우리들의 체제로 살게. 상호 적대하지 말자. 인정하자. 71, 74 남북 공동성명, 91 남북 기본 합의, 6.15, 14, 4대 역사적 남북 합의 가장 기본적인 공통분모 하나. 상호 존중이에요. 누가 그걸 부정합니까? 상호 존중만 하면은 평화가 정착이 되고 통일로 갑니다. 아무런 돈이 필요 없어요. 통일 비용론도 기만이고 허구입니다. 오히려 남과 북이 상호 존중하는 순간 돈이 생기죠. 폭발하는 남북 대동강의 기적과 제2의 한강의 기적은 폭발하게 될 겁니다. 상호 존중만 하면. 적대하고 분단 심화되니까 오이사 조치 같은 거 나오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개성공단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한 번도 우리가 한 번도 상정하지 못했던, 꿈도 꾸지 못했던 엄청난 대박이, 상호 존중, 그 평화의 대박이 있습니다, 사실은. 상상할 수 없죠. 실제로 골드만 삭스가 왜 그런 보고서를 냈을까요? 골드만 삭스가 그런 보고를 내는 건 통일이 아닙니다. 적대를 접고 화해 협력으로만 가면
향후 20년, 15년, 20년, 30년 만에 G시작을 넘간다 이런 보고서를 낸 거, 제가 보기에는 더 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후에 왜 그런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념들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자. 이미 남과 북에는 합의한 통일 방안이 있다. 화해협력, 남북연합 완전통, 이 북측은 사실은 말입니다. 여기에서 끝냈습니다. 끝냈죠. 왜 이걸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야기하면은 논쟁밖에 안 됩니다. 필요 없는 이야기예요. 상호 존중만으로도 분단으로 인해서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모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호 존중의 정신만으로도 다 해소할 수 있습니다. 못 풀 게 뭐 있을까요? 상호 존중만으로도 못 풀 게 뭐 있습니까? 다 풀 수 있습니다. 상호 존중하겠다, 인정하겠다, 고개 한번 끄덕여 주겠다, 서로에 대해서. 그러면 남과 북의 분단 모순은 다 해소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못 풀 게 뭐 있습니까? 다 풀립니다. 존중입니다. 존중 결국. 간단하죠. 상호 존중의 정신, 상호 존중의 태도, 그 간단한 거. 그래서 저는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쉽잖아요. 상호 존중. 불교와 기독교와 가톨릭 모두가 같이 공존할 수 있듯이 애초부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적대와 대립을 했겠습니까? 이데올로기, 그건 허구죠. 저는 허구라고 봅니다. 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그렇게 아니잖아요. 양극체제, 냉각체제가 왔을 게 이념 갈등이었겠습니까? 정말 이념 갈등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념 갈등으로 포장했죠.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재편의 과정에서 이념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재편 가는 과정에서 양극체제가 필요했던 거, 냉각체제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 희생양이 결국 한반도 분단이지 않습니까? 엄연한 사실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무슨 내인론이 있고 외인론이 있고, 물론,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당했던 거죠. 물론. 그러나, 판단은 해야죠. 평가는 해야 되겠죠. 이 개념은 명확히 하고 가자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0년이냐, 60년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사회를 끝내고 차 타고 가시면서 30년, 60년 논의가 있었다라는 거. 상호 존중이면 모든 게 다 완성된다라는 거. 예,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15년 전입니다. 실제로 저 6.15가 지금까지 왔으면 한반도 평화체제는 이미 구현되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돌아가 버렸죠. 6.15의 가치, 북측에서는 말입니다. 6.15. 북측에 있어서의 6.15는 뭐냐?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북측 체제와 사회를 이해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북측은, 예, 우리가 이해를 하든 이해하지 않든 북측 사회체제, 정치체제 메커니즘상 수령의 무오류성, 절대성, 무오류성, 네 가지가 있습니다. 무오류성. 6.15가 부정된다라는 것은 수령이 부정된 것이고요. 수령이 부정됐다라는 것은 2,480만 북한 인민들이 다 부정된 겁니다. 우리는 그냥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 6.15 집사, 그 정부 됐던 거니까 국회 비준 못 받았으니까 부정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여하간 간에 북측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큰 것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치명적으로 70년 분단 체제가 만든 조선민주공화국의 메커니즘상 6.15가 부정됐다라는 것은요, 그들 2,480만 전체가 부정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장성택이 처형하고 모든 역사 기록에서 다 저거 해버려야 되듯이 지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6.15 14의 정신이라는 것은 남과 북이 온전하게 다시 돌아가자는 이야기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도 남과 북이 내일 당장 화해하고 협력하고 가장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6.15 선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14선을 어떻게 계속 개선 구현할 것인지 대화하자 그러면 저들은 무조건 나올 겁니다. 그럼 대화의 테이블이 만들어지겠죠. 간단합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개성공단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개성이어서 제가 이 사진도 있었는데 김영철 정치학 총국장입니다. 협상하던 모습들 그냥 참고로 4년간 매일같이 협상은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개성에 근무하면은 저는 평균 2주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긴박하고 어려울 때는 2달에 한 번씩 또 나오기도 하고요. 사실은 늘 긴박하고 어려웠습니다. 왜냐? 이명박 정부 들어오고 나서는 개성공단 항상 비정상화되어 있었고, 이명박 정부 이후에 개성공단에서 주로 했던 일들은 위기관리 매뉴얼만 만지작 끓이는 겁니다. 언제 문 닫을지 모른다. 그것만 보완하라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 위기관리 매뉴얼을 짰던 것도 접니다. 유사시에 문 걸어 잠그고 나와야 되는 사람이죠. 다 나오고 제가 문 잠그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 거 해봤던 사람이 없으니까 청와대에서 5년간 위기관리센터 그 역할들을 NSC부터 통일개발정책실에서 했으니까 했죠.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상적인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차하면 어떻게 거부, 퇴거, 망실 하고 어떻게 나온다 이런 것들 온전하지 못했죠. 참 북한 학자 입장에서 북측을 연구하고 이런 건 참 좋았습니다만은 역사의 분수령들 넘어가면서 막 대화하고 그걸 하나 알아가고 걔네들의 가치 체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건 참 좋았습니다만은 사실은 매우 하루하루가 참 힘든 존재감이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을까? 그래 열심히 공부나 하자. 그랬던 시기였습니다. 공간개혁 여러분 요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들 아실 거예요. 개성공단은 2000년 8월에 합의하고 6.15에서 합의해가지고 2008년에 공식적으로 이제 도장을 찍고 합의하고 2003년에 첫 삽을 뜹니다. 착공을 하는데요. 최초의 합의는 전체 2천만 평이죠. 공장 800만 평, 배우도시 1200만 평. 현재는 1단계, 이게 3단계에 걸쳐서 2천만 평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2003년 첫 삽을 떴을 때 당시에 우리 계획은 그 당시에 저는 청와대에서 그냥 백그라운드 설명으로 말씀드릴게요. 2000년 8월에 합의를 했는데 통일부도 이쪽에도 지금 막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실은. 왜 움직이지 않았느냐. 2002년 12월 대선에서 이회창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누가? 관료들이. 이거 합의해봤자 이거 되겠어? 정권 교체되면 안 될 거야 라고 그냥 합의만 하고 그냥 오스톱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2003년 지금 기억납니다. 5월이었을 겁니다. NSC 기획조정 맡고 있으니까요. 이정석 전 통일부 장관 아시죠? NSC 차장을 했었습니다. 세종연구소에 있는 대통령께서 불렀어요. 개성공단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 지금. 합의가 언제인데 왜 안 되고 있냐고. 통일부를 불렀습니다. 현대아산을 불렀어요. 왜 이거 안 하고 있습니까? 속내를 들여다보니까 통일부는 중국 교체되면 안 될 줄 알고 그냥 가만히 두고 있었던 겁니다. 불호령이 떨어졌죠. 당신들이 정말 국가의 공무원이냐고. 그런 게 어딨냐고. 지금 당장 시작하시오. 사실 그 이전까지 북측은 계속 뭐 하냐고. 안 할 거냐고. 그때서야 부랴부랴 합니다. 현대아산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LH공사, 예전에 토지공사 사장, 예비역 사성장군이었어요. 김진호 사장을 불러가지고 돈은 국가가 된다. SOC 건설해라. 그렇게 막 시작했던 게 2003년 11월에 첫 삽을 떴던 겁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역사인데 당시 우리 계획은 말입니다. 2012년도에 딱 10년만 열심히 돌리면 2천만 평 다 풀 가동되고 2,000개의 공장이 들어가서 매년 500억 불 이상의 생산을 올리고 50만 명의 인구가 있다. 이렇게 합의했던 거예요.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남과 북은. 예?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124개의 기업. 5만 3천 명. 연간 5억 불. 참. 그냥 2007년 12월, 2008년 2월부터 그냥 스톱. 그때까지 딱 들어갔던 기업만 하고 있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아무것도 들어갔던 기업들도 추가 투자 안 됩니다. 오이사 조치 2010년부터 추가 투자가 안 된 게 아니고 2008년 2월부터 추가 투자는 안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마. 납작 엎드려. 저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매일 보고서 해가지고 막 보내면은 청와대에서 비서관이었어요. 비서관. 다 직급이 다 필요 없고 합지전, 야구의 유격수, 쇼스탑, 북측 애들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자리. 직급은 다 필요 없다. 들어가게 했어요. 들어갔죠. 거기서 계속 보고서를 써서 난국을 타게 하려고 막 보고서를 쓰면은 결국 나중에 엄청 짜증 냅니다. 그냥 좀 가만히 있으라니까요, 좀.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도. 그런 여러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이거 최초 계획 이랬는데, 2,000개, 500억 불, 50만 명. 당시에는 14선에도 나옵니다, 사실은. 2014선 정상회담 대화록이 참 그렇게 다 공개가 됐는데요. 그게 내용이 그런 나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이렇게 더딘지 모르겠다. 2007년 14선은 그 정상회담 녹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지 않느냐. 과감하게 하라. 민간 기업에 맡겨놔가지고 언제 하겠느냐. 국가가 투자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해주, 남포, 신의주, 원산, 낮은선봉 빨리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들은 개성공단에 있는 2개 사단, 1개 기갑사단, 하나의 기갑사단 하나, 일반 보병사단 하나, 1개 포병연대. 그들을 그 군사 기지, 그 군대를 송악산 뒤쪽으로 다 물렸습니다. 5에서 10km 물렸어요. 그렇고 내놨습니다. 역으로 우리가 일산에 있는 그 1사단을, 일산에 있는 우리 1사단을 삼각산, 북한산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까? 가능해요? 우리가? 미치다 그러겠죠. 그런데 북측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돈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정말 돈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남과 북의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했던 거예요. 평화가 절박했던 겁니다. 왜? 근본적인 남북관계를 평화로 가져가야만 구조적 모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요. 그런데 누가 지금 우리 사회의 언론부터 모든 주류 담론은 돈. 왜? 우리 중심적 사고가 돈이니까요. 돈 중심의 사고를 하죠. 북측도 외화벌이가 어떻다, 돈줄이다, 알라바스다. 무지몽매한 거죠. 북측을 너무 모르니까. 뭔들 알겠습니까? 정말 돈이 중요했으면은, 최초 2003년 첫 삽두고 할 때, 개성공업지구 법을 만들 때, 최초의 임금의 하한선을, 임금의 기본 임금이 50불부터 시작했습니다. 맞죠? 50불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남과 북이 개성공단 준비할 때, 협상했을 때, 200불 정도면은 협상을 해줄 생각이었어요. 300불, 저쪽에서 300불 요구했었고요. 막 협상하고 있었습니다. 엄목했어요. 근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시로 50불부터 시작하라. 그리고 매년 5% 임금 인상률 5%를 딱 묶어버렸죠. 그 돈들을 다 어떻게 50불로 왜 묶겠습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말입니다. 제가 개성공 사람들이라는 책에도 썼고, 많은 곳에서 이제 최근에 뭐 공식적 발표를 합니다만, 개성은 그들에게는 남북연합의 단계를 거쳐서 완전 통일을 가는 남북연합의 단계의 연방이지 않습니까? 낮은 단계 연방쯤 되겠죠. 그때쯤 되면. 그 연방정부 통일국가의 수도 정도로 개성을 생각했었습니다. 실제로. 상징으로. 우리의 민족사 속에서 북측은 고려를 최초의 통일국가로 가르칩니다. 그네들의 역사인식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라의 삼국통일을 최초의 통일국가로 보죠. 그들은 신라의 삼국통일을 매우 외세를 끌어들인 뭘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비난해버립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나라가, 이렇게 평양 인근으로부터 끊겨버렸지 않습니까? 실제 고려를 최초의 통일국가로 봐요. 개성이 고려의 도읍이지 않습니까? 왜 고려민주연맹, 고려를 쓰라? 그들은 왜 고려민주연맹하고 고려라는 단어를 쓸까요? 그 고려의 개성이 수도였습니다. 평양과 서울로부터 비슷한 거리에 있죠. 여러 많은 측면에서 그들은 개성을 연방 통일국가의 수도로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내놓은 거죠. 다 물 건너갔습니다. 앞으로 가능성도 있겠지만요. 제가 2%, 5%, 100%가 이야기한 거는 최초 2천만 평 기준으로 보면, 최초 2천만 평 합의했던 약속 기준으로 보면 현재는 2%밖에 안 된 겁니다. 2%밖에. 그래서 나는 비정상적으로 지금도 돌아가긴 합니다만은, 현재는 최초 합의했던 2%밖에 안 돌아간다. 2012년 이미 3년 전에 100%가 돌아갔었어야 된다. 그리고 개성공단과 같은 해주, 남포 한 6, 7개가 지금쯤 풀 가동되고 있어야 될 시기입니다. 최초에 우리가 약속했던 거 모두가 무거품이 돼버렸죠.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이게 이제 개성공단인데요. 이 화면은 사실은 이게 좀 이렇게 좁혀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됐습니다.
문산입니다. 문산. 진봉산. 여기서 진봉산에 찍은 겁니다. 서쪽이죠. 이렇게 보면은 덤성덤산이 많죠. 예? 다 이쪽까지 이렇게 공장에 들어가야 될 지점인데요. 기정리. 요 기정리. 아, 이게 기정리. 요 대성동 마을. 태극기 보이죠? 도라산. 문산. 요 펜스 따라서 이렇게 쭉 한 바퀴 도는데 아주 촘촘히 걸으면은 2시간 반, 3시간. 산포사막. 자주 밤에도 걷고 낮에도 걷고 주말이면 많이 걷습니다. 공동관, 기술교육센터. 이게 좀 사진적이 이렇게 좀 늘어져가지고 그런데, 100만 평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개성시까지 2천만 평.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던, 왜 2012년에 다 가능했었느냐. 우리보다 정말 늦게 시작했던 중국과 대만은 이미 실질적인 통일 상황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이미 저들은 통일 상황입니다. 보세요. 구동돈이 차이와 다름을 제쳐두고 공동일을 추구한다. 뭐, 우리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상호 인정이죠. 최근 6년새 엄청난 관계 변화. 교육, 양안 간에 30편의 전기항공 노선, 주당 800여 편이 운행. 주당 800여 편. 연 800만 명이 왕래하죠. 중국에 상주한 대만인 200만 명입니다. 우편, 전화, 송금등 자유롭죠. 8만 개의 대만계리 중국에 가 있습니다. 8만 개. 실질적 통일이에요. 저걸 가지고 누가 뭐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렇게 살겠다는데, 남과 북이 그렇게 살겠다는데, 상호 존중해서 살겠다는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 니들 헤어져라고 공식적으로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국제 정치적으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미일 중 너가 하면 통일에 대해서 반대하죠. 내심, 공식적 오피셜 멘트로서, 공식적인 외교적 의사로서 반대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평화를 지지하잖아요. 그럼 좌고 우민하지 말고 가면 돼요. 꼭 우리 민지권이 안 써도 됩니다. 상호 존중하자. 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입 못 댑니다. 사드, 전작권 돌려달라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만 잘하면 자연스럽게 그 기저들이 근본이 허물어집니다.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실제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하나하나 뭐 사사건건 얘기해가지고 돌려달라 그럴 일도 없고요. 그렇게 가면 된다는 거죠. 우리 민족끼리 말할 필요도 없이 남과 북이 상호 존중하면 됩니다. 쉬워요, 실제로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개성공단이 정상적 공간에서 비정상적 공간이 됐다. 운명적 측면에서 남북의 공동공단이었던 것이 북측공단이 된 겁니다. 이미 저들은 최초에 2008년, 2009년, 2010년 그때 계속 제기했던 거 이미 남과 북 당국관계가 적대화됐기 때문에 최초의 개성공단의 성격 위상 이미 아닌 것 같다. 여기에서 이렇게 적대행위가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인정 못하겠고 개성공단의 성격 이상 변화의 만큼 개성공 지구법도 바꾸고 규정도 바꾸고 할 수밖에 없어. 계속 던지죠. 규정 바꾸자, 세칙 바꾸자, 협상 막 던집니다. 좀 막 봤죠. 쌓여가요. 나 보고했다. 답신을 달라. 협상하자. 협상, 남측에서 안이 안 왔는데 기다려볼래? 언제까지 줄래? 우리 안을 준 적이 없어요. 한번 이런 거 잘 들어보세요. 노동규정과 관련해서 임금규정 관련해서 이렇게 세칙 바꾸자. 조건이 변화했기 때문에 임금규정 바꾸자. 남측에서는 접수하지 마. 난 접수 안 한 거다 이거. 그쪽은 던졌으니까 접수시킨 거야. 너는 그럼 접수했다고 이야기해라. 난 이거 접수 안 한 걸로 보고할 거야. 내용은 다 봐요. 주말에 내려와가지고 보고합니다. 절대 접수하지 마. 우리는 협상할 수 없어. 올라가서 난 접수한 적도 없고 김무장 선생을 추방시켜야 되겠구만. 제발 좀 추방 좀 시켜줘. 제발 좀 추방시켜줘. 힘들지 않겠습니까? 뭡니까? 100만 평 안에서 아까 저 사진 그 안에서 제가 어디에 숨겠습니까? 북측 땅인데.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도망다닐 수 있겠어요? 그럼 나중에 걔들이 이야기해요. 알만하다. 참 김무장 선생 참 나를 닥달하지 마라. 그러면은 이렇게 하죠. 최초에 던집니다. 접수했다 안 했다가 싸우다가 접수 안 했다 그러면 걔들이 일방적으로 그럼 우리 이 안을 시행해버릴 거야? 이래 됩니다. 접수됐고 보고해야 될 거 아니냐? 억지로 한 1, 2주일 만에 보고했다 칩시다. 거기에 대해 답신이 없어요. 답신 없는데 2주 시간을 줄 때까지 자기들의 안에 대해서 우리 안을 안 던지면 자기들 수정 안대로 발표하고 시행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그때 협상이 진행되는 겁니다.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2009년, 2010년 6번의 실무회담이 있었습니다. 협상을 했을까요? 10시간 동안 개성공단에, 예를 들어서 10시간 동안 개성공단에 있었습니다. 남측에 돌아서 시아이큐 들어오면서 언론사 기자들한테 뭐 이런 협의를 하고 뭐 언론 멘트 해놓고 들어왔어요. 10시간 있었습니다. 몇 분 협상했을 것 같아요? 10분. 뭐였습니까? 남북관계가 그런 거예요. 그게 있을 많은 일들은 어떻게 남측에 또 알려집니까? 분단은 북한 문제 남북관계가 구조적 무지와 체제적 왜곡의 영역이라고 그랬죠. 왜? 그게 국익적 관점의 성이니까요. 남북관계는 역으로 정말 진실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늘 1년 365일 70년간 왜곡된 상징화가 지금 여러분들 속에 우리 국민들 뇌리에 있는 북한이에요. 이해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나쁜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객관적으로 다 드러나야 됩니다. 힘들죠. 지금의 세대는 힘듭니다. 그냥 이 상황은 개성문화의 성격 위상이 변질된 이 상황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 뭐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은 돈 많이 법니다. 아이러니입니까? 124개 기업들 어떨 것 같아요? 그들은 왜 그렇게 기를 쓰고 들어가려고 그럴까요? 2013년 6개월 동안 개성문화의 잠정 중단됐을 때 왜 중국이나 미얀마나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베트남이나 돌아다니면서 대체 공단을 막 찾아다녔는데 왜 다 돌아와가지고 다 개성공단 들어갔을까요? 단순하잖아요. 자본의 논리, 돈이 제일 잘 되니까. 그만한 곳이 없으니까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개성공단이 최고야 이런 말 합니까? 안 하죠. 왜 들어가느냐가 중요하죠. 돈 많이 법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버는 기업부터 뭐 개성공단에서 부동산 기업들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그 들어간 기업들의 수준이 어떤 기업들인지 아십니까? 124개 기업 중에 한 17, 8개 빼고는요, 대부분 아주 영세한 기업들입니다. 동대문 같은 데서 봉제공 5명, 10명 데리고 있었던 매우 영세한 구멍가게부터 그런 기업들이, 왜 그런 기업들이 하나도 안 무너질까요? 왜 그들은 5년, 6년 만에 남측에 다 빌딩 다 만들었을까요? 개성공단이 그런 곳이에요. 남과 북의 경업이 그런 겁니다. 왜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왜 통일부는 그런 거 발표 안 하죠? 개성공단 기업인들 정말 나름 고생도 했지만, 마음고생 심했지만, 맞습니다. 개성공단에 있는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게 삼통일까요? 아닙니다. 정경분리. 우리 좀 놔둬라, 좀. 우리 돈 좀 벌자. 좀 토닥거리지만, 니네들이 제일 문제야. 맞습니다. 개성공단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까? 당국 관계가 작살났기 때문에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 필요해요? 삼통 문제? 인터넷이 안 된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요. 남북 당국 관계가 정상화되어야지만 개성공단도 정상화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북한은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북측의 엄청난 변화들을 어떻게 국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측의 경제 사회적 변화가 대폭발하고 있습니다. 폭발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2011년부터 제가 이야기했었어요. 북한의 경제는 대폭발할 수밖에 없다. 짐 라저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북한 놀랍게 변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 매우 흥분하고 있다. 내 돈 모두를 투자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뭐 억만장자.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투자 전문가죠. 투자 전문가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북한 경제 전망을, 이 표를 제가 2011년도 좀 그려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함부로 쉽게 말도 못합니다.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북측 애들이 너무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있으면서 제가 가장 많이 갔던 곳이 중국의 국가급 경제특구 51개가 있습니다. 심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80대 초반에 중국의 개혁개방 등소편 들어와 막 할 때 그때만 해도 되겠나 그랬죠. 대한민국이 고도경제 성장했던 것 다음으로 30년간 매년 10% 이상씩 고도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G2 이미 뭐 중국은 뭐
엄청나죠. 뭐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될 겁니다. 그 중국을 가능하게 했던 이유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이 국가주도의 계획경제, 노동생산성 경쟁력, 저임금, 노동자, 농민공, 저고가, 토지재정, 화교자본 네트워크 쭉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국가급 경제특구를 가가지고 중국의 국가급 경제특구의 관리위원장들은 대부분 그 시장, 성의 부시장이 관리위원장을 합니다. 많이 면담을 하면서 딱 물었어요. 하나. 개성공단의 모델로 가져가고 싶은데 중국의 비밀이 뭐냐? 비결이 뭐냐? 이게 뭐라고 생각하냐? 어떤 힘이 지금 이 중국을 가능했다고 생각하냐? 했을 때 그네들 많은 공통분모를 찾았을 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예? 근데 듣고 보니까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고도 경제 성장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똑같은 논리로 북한에다가 이걸 적용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북한은 말입니다. 내가 중국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면은 북측은 중국을 사회주의로 보지 않습니다. 이미 좀 아주 취급을 잘 안 합니다. 하여튼 아주 좀 이렇게 좀 저급하게 봐요. 우리는 중국이 한 반 시간 만에, 반 기간 만에, 그들이 30년만 했다면 우리는 15년 만에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어요. 처음에는 들으면서 그래 열심히 해봐. 뭐 북미 관계만 그때는 협상하는 관계니까 조미 관계만 정상화되면 할 수 있을 거야. 웃기지 말라고. 그 협상의 파트 웃기지 말라 김 부장 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조미 관계가 이렇게 어묵해 가더라도 우리는 15년 만에 할 수 있어 이렇게 막 얘기했었어요. 저 자신만만하면 뭘까? 저 자신이면 뭘까? 저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국가주도의 계획경제, 고도의 집단주의 체제 문화 이런 것들은 뭐 아실 거고요. 풍부한 양기 노동력, 생산성 최고라는 거 아실 거고. 임금 경쟁력, 상품경 이건 뭐 더 이상 말 안 해도 되죠. 지하자원 문제, 이건 뭐 지하자원 문제, 풍부한 지하자원, 과학기술도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협력 및 배후 시장. 대한민국이 IMF를 빨리빨리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중국 성장에 배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을 좀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 북측, 중국, 러시아 마찬가지죠. 지금 러시아의 관계가 엄청나게 폭발하고 있습니다. 군수산업의 민수산업화, 경제와 핵 병진 노선의 함수. 이 내용들은 북한 체제와 남북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저걸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북측의 경제는 9대1 경제라고 합니다. 9대1 경제. 9대1 경제. 9가 군수고 1이 민수입니다.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됩니다. 왜? 우리식 관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저들은 자급자족의 경제입니다. 수출 주도의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군수로 가고 일해도 민수의 자급자족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잘 못 삽니다. 매우 못 살죠. 우리보다 물질주가 아주 저급합니다. 근데 굉장히 정상화되고 있죠. 에너지. 전애들이 왜 93년, 94년 제네바 협정을 맺고 왜 95년부터 고난행군을 하고 이후에 강행군을 계속 가야 되는지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별로 도움도 안 되고 이야기해봐야 미치면 되니까요. 그 에너지난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에너지난이 구조적으로 극복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난이. 9대1 경제가 8대2, 7대3으로 갈 수 있어요. 왜 핵 무력 병진 노선은 핵과 인민경제 건설을 병진할까요? 해답이기 때문에 해답입니다. 그게 그네들의 자주국방이잖아요. 그들은 노동신문 전문이라든가 국가적 이야기합니다. 가장 돈 적게 들어가지고 똑똑한 놈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른 공포의 균형, 밸런스 오브 파워, 미국과의 공포의 균형 만들어 놓고 우리 인민경제 나가겠다. 그 인공위성 쏘고 나서 3번 실험하면서 완벽하게 북미, 지네들 말로는 조미관계입니다. 북미 간의 군사적 균형이 완벽하게 이제 성립이 돼서 더 이상 미국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 더 이상 미국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라는 자신감이 딱 섰을 때 인민경제 건설의 모든 영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경제개혁, 경제개발 국법 엄청나죠? 그래서 2013년도 그네들의 대무역 규모는 우리가 1990년 이후 북측의 대무역 규모를 추정해왔던 역사상 최대치로 폭발했습니다. 2013년은 6개월간 개성공단 문 닫았을 때예요. 2012년도에 인공위성 쏘고 나서 미국 주도 안보리 제재해가지고 1월부터 계속 전쟁의 위기 있었습니다. 엄청난 전쟁의 위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도 대무역 규모가 폭발했어요. 역대 가장. 2014년도 수매 양정성 발표에 의하면 자급자족의 수준을 넘어버렸죠. 이미. 2014년도 뭐 역대 가장 큰 왕 가뭄,
불구하고 자급자족의 수준을 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알아야죠. 판단해야죠. 아, 쟤네들이 간단치 않구나. 그래? 기분 좋은 이야기네. 내 동포들이 굶어 죽지 않고 자급자족 하겠다는데 잘 됐네. 라고 확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만 합니다. 여전히 종편이나 MBN이나 YTN 어디든 북측의 가뭄이 심하다. 식량난 더욱더 심화될 듯. 이것만 계속 뽑습니다. 기만이죠. 누구를 위해서 그럴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진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수명연도 그렇게 발표했죠. 그럼 WFP, FAO, 공이 다 그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 쟤네들이 구조가 변하고 있구나. 경제 구조. 독립재산제부터 인센티브 엄청난 변화들이 경제 사회적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 속에서 북측의 향후의 경제 그냥 지켜보세요. 어디 가서 이거 하면서 그렇다 하더라 말도 할 필요 없어. 그냥 지켜보세요, 앞으로. 지켜보세요. 간단치 않을 거다라는 거. 2013년 한 해의 변화가 지난 10년의 변화보다 더 크다. 상전벽해.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상해를 2년에 걸쳐서 3번 갔었습니다. 상전백회라고 유명했죠. 그 발. 자기들이 상전백회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북측이 상전백회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한다 그러죠. 이런 것들, 과학기술 발전, 새세기 산업혁명, 세계적 관점, 지식경제강국, 경제개발국, 관광특구, 키워드들인데요. 북측의 키워드들인데, 세계적 추세,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이거 사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 시기 마지막에, 죽기 전에. 통신혁명, 유통혁명, 국영삼종, 종합시장, 대형슈퍼, 전문상장, 식량생산 안정, 대기업교육, 급성장, 경제호전, 신규 구매청 등장. 개성공단 임금이 70%에서 시작해가지고, 70%이고 연장, 야간, 특권 다 해가지고, 그들이 쓰는 물, 전기세 다 해가 n분의 1로 딱 나누면요, 150%에서 180% 됩니다. 15만 원, 18만 원 되죠. 지금 북중 국경지대, 북측 중국 지역에 있는 북측 근로자 전용 공단의 임금이 300불부터 시작합니다. 300불부터. 얘네들, 러시아 벌목공 옛날에 초기에 그렇게 했다. 지금은 중동에도 인력 송출을 합니다. 1000불 정도 받아요. 네? 신규 구매청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이 신규 구매청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하고, 저희들이 지금 시장 경제로 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독립재산제부터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 구조를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이거 이해되는 건데요. 개인 돈주들이 있긴 합니다. 그들도 국가하고 다 결탁이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단동부터 해가지고 조중 국경지대 속에서 소규 무역, 조금 옛날에는 보따리상을 했죠. 지금은 아주 조직적으로 거대하게 합니다. 단동에 가보세요. 북측에서 사들여가는 양말부터 트랙터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단동 경제, 중국 경제의 많은 부분은 북측에서 그걸 사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죠. 지금 북측에서 가장 각광받는 게 뭔지 아세요? 백색 가전 전자제품이에요.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성장했죠. 아파트가 엄청 많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들 막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 냉장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국 거 못 쓰겠대요. 삼성 거. 지금 굉장합니다. 아니, 걔들이 무슨 김치 냉장고를 써. 안 믿었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렇습니다. 거기 가보면, 단동 가보면, 굉장합니다. 여러분. 평양부터 청진, 신의주 쪽에 아파트가 막 들어서는데, 아파트가 그렇게 막 올라가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건설업은 말입니다. 토목사업은요, 종합산업이에요. 아파트 하나를 지으려면요, 수많은 2,000개, 3,000개 연관 산업들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멘트만 발라놓으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폭발성은 어디서 나올까요? 북측의 경제를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북측 전체의 경제는 누가 책임지죠? 군인들이 책임집니다. 북한은 군인이 몇 명일까요? 우리는 북측이 뭘 할까요, 도무지? 정말, 툭툭 던지기에 참 두려울 정도로 우리는 아는 게 정말 없습니다. 알아야 될 걸 모르는 거죠.
경제행물, 경쟁, 독립생산자, 기업수, 자율성, 인류욕심, 인센티브, 월급제, 건달꾼, 척결, 오해는 열풍, 머니, 마켓, 모바일, 모터클래스, 미들클래스, 이런 말들이 막 지들끼리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지금 서울 이야기입니까? 평양 이야기예요. 예? 이건 뭐 정리, 이미 공표의 균형은 성립시켰다는 거죠. 이미 더 이상 미국은 우리를 못 때려. 그래서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겁니다. 사드의 논쟁이 왜 나왔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북미 간에는 더 이상 이제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일상적인 군사적 긴장의 제도화, 한반도의 일상적인 군사적 긴장의 제도화는 국익이잖아요. 필요하잖아요. 사드 논쟁 하나에 주한미군 사령관 툭 한마디 던지니까 온 나라가 슬프지 않습니까? SLBM 한번 툭 터지니까 조용해졌어요.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실제로 말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북한 핵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쭉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합니다. 아니면 말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걔네들이 북측이 정말 2003년에 NCND 정책을 포기하고 핵 보유 인정하고 얼마 전에 수정헌법에다가 핵 보유 국가를 명시를 했어요. 남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핵을 가지고 있다라는데 누가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까? 다 우스갯소리죠. 그런데 만약에 수정헌법에 올리기 전에 2023년 NCND 폐기하고 핵 보유 시인하기 전에 그 이전에 이미 핵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그게 그렇게 가정하면 대한민국의 대북 군사작전 모든 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if 만약입니다. SLBM 실험을 했어요.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자국의 군사적 실험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배치를 시켜놓고 갖고 있다가 한 번 툭툭 보여주는 거예요. 군사적 실험을 보여준다고요? 또라이 아닙니까? 내 카드를 다 보여준다고? 군사의 문제는 안보의 영역은 생존권의 영역이에요. 내가 실험하는 것을 막 세상에 보여줍니까? 만약에 SLBM이 그 이전 수년 전, 내지 10년 전 이미 실험이 있었다. 그리고 이미 그게 사실이라면 if, 저는 if라고 얘기합니다. if 그게 사실이면 어떻게 되죠? 미국의 대북 안보 전략, 군사 전략은 뭐가 되죠? 북측의 해군의 북측 해군의 주력은 뭐죠? 잠수함입니다. 북측 해군의 주력은 잠수함입니다. 그 잠수함이 전 세계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사드 같은 게 공해상에서 그냥 가는 거죠. 예? 이게 군사작전이라는 겁니다. 사드 논쟁이 어떻게 됐죠? 한 방에 다 정리된 거예요. 또 그 얘기하면요, 나쁜 놈입니다. 정말 기만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더 비극은 이런 이야기를 정부는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총체적 무지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재앙이.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모르면. 전 청와대에서 5년간 근무했다 그랬죠. 만약에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게 살떨리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당연히 알겠지. 정말 그럴까요? if, 만약에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재앙입니다. 실제로. 저는 if라고 했습니다. 북측의 이런 것들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북측의 모습들입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하고, NK투데이부터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그냥 인터넷 검색하면서 북측의 사회 변화들은 그냥 한 번씩 그때 캐치해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거 최근에 나왔던 보도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무엇이 놀랍냐면요. 이 관광버스들입니다. 리무진 버스들. 평양에 넘쳐난다는 외국인 관광객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마음껏 다 다닌다는데 개혁 개방 다 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못 가잖아요. 개혁 개방하라 막 그래요. 우리는 못 가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막 다니고 있어요. 걔들이
김일성 동상 앞에 가지고 막, 그 뭡니까? 그 싸이, 그 춤추면서 인증샷 막 페이스북에 막 올리고 막, 그걸 보고 있어야 돼요. 야, 참. 누가 개혁 개방을, 북측은 많이 변화했습니다. 북측을 바라보는 우리의 냉정적 시각이 요만큼도 안 변한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정말 제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아파트. 여기 얼마 전에 이거 연기 소식이 나왔던데. 키리아노프 알렉이라고 러시아스키 뭐 가졌다 동아시아 특파원이 평양은 생각보다 멋있는 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무도 많고 거리도 넓고 모스크바 같았습니다. 2014년도 이야기거든요. 2015년도입니까 하여튼. 얘 이야기입니다. 언론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언론에 그런 언론이 있어요. 개성공단에 5월 3일 갔었습니다. 오랜만에 갔어요. 2014년도, 1년 전에 한번 갔었고, 3박 2박 3일 때, 원래 5월 3일 1박 2일 갔다 왔는데,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남측 주재원들, 법인장들 대상으로 특강을 하러 갔었어요. 개성공단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북을 잘 알까요? 일반 국민들입니다. 뭐 어떻게 알까요? 모르잖아요. 당시 임금 문제부터 막 시끄러워가지고, 뭐 좀 필요해가지고, 그쪽에서 예전에 관련해 기업재원부장도 했고, 기업들 제일 잘 아니까, 최근에 남북관계 정리해주고, 왜 북측은 임금 규정을 그렇게 바꿨는지, 이런 것들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힘내시라고 응원하려고 특강을 하러 갔었습니다. 가서, 뭐, 저는 저녁에 특강이었는데, 아침 10시에 들어가가지고 다음날까지 있으면서 보고 싶은 것들도 다 보고 예전에 파트너들 만나가 이야기도 좀 하고 궁금한 것도 이야기하고 개성공단은 아무도 변하는 게 없었습니다. 개성공단 인근의 북측의 마을들 쭉 보면서 그 변화들이 정말 느껴졌습니다. 참 얘들 엄청나게 변하고 있구나. 밖에 이렇게 쭉 개성공단 버스들, 출퇴근 버스들 200대가 동시에 출퇴근 시킬 때 정류장이 있습니다. 낮에는 거기 뭐 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건 지금 평양입니다. 이런 애들이 이걸 타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 뭐. 자, 뭐 이런 모습들은 이뻐서 있는 겁니다. 이뻐서. 뭐,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이뻐서. 이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개성공단 사람들 책에도 썼지만, 정말 이뻐요. 정말 이쁩니다.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남측의 여성들도 이야기합니다. 이쁘다고 이야기합니다. 북측에서는 이쁘다는 말을 안 씁니다. 곱다고 합니다. 왜 고운 줄 아세요? 왜 고운 줄 아십니까? 심성이 정말 곱습니다. 심성이 정말 곱습니다. 눈물 날 정도로. 야. 생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얘는 생김이 더 이쁘죠? 하여튼, 심성이 너무 곱습니다. 남측의 주재원들 다 여성 주재원들 이야기해요. 북측. 뭐,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현재 850명이 있는데, 남측 주재원들. 여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100여 명 있습니다. 내가 물어봐요. 북측에도 이쁘냐? 물어봐요. 다 친하니까. 부장선생님 이쁘죠? 마음이 정말 곱지 않습니까? 난 정말 이쁘 그렇게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마음이 고우니까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애들이 착하니까, 순수하고 순진하니까, 순박하니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예, 그냥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는데. 연인들의 모습들, 이거 뭐 우리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사진들입니다. 뭐, 이것도 아까 러시아스타 휴대폰 들고 다니는 모습들이고요. 알록달록한 대동강에서 아침 운동하는 사람들. 이것도 이뻐서. 한 번씩 이렇게 웃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북측에서는 이거 교통보안원들, 교통보안이라 그러네요. 교통보안원들은 직업이 선망의 대상입니다. 다들 좋아하죠. 그리고 뭐 어느 자료에서 봤는데 뭐 극단적인 경우 아니면 교통보안부터 북측의 당이라든가 인민이라든가 행정연이라든가 이 관료들은 뭐 지엄합니다. 정말 뭐 좀 민비, 다 시간이 정말 큰일 났다 이거. 자, 막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사진들. 얘들 익하고 있어요, 지금. 김일성 동상 앞에서 강남 스타일 인증사진을 막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우리도 가고 싶잖아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갔으니 그렇죠. 얼마 전에 있었던 북측의 마라톤 선수권대회. 이 마라톤 선수권대회는 올림픽 출전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해외에 많이 갑니다. 얘들 뭐 가서 평양 시내에 막
42.195를 끼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할까요? 우리가 달리기 잘 못하지만 한 1km라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개성공단에서 제 부서에 데리고 있었던 여직원들 참 보고 싶습니다. 관리위원회에서 만났던, 근데 협상의 파트너도 있겠지만 참 많은 애들, 참 심성이 곱고 순박하고 순수했기 때문에 참 그리워요. 실제로. 이런 모습들요. 좀 남다르게 보입니다. 실제로. 전애들은 말입니다. 누군가 도와준다 그러면 정말 도와주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없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를 매우 싫어해요. 그거는 관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상호주의 아주 싫어합니다. 계산된 사고, 남측 사람들 아주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게 너무 계산적이다, 너무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항상 계산적이다, 뭐 주고받고만 생각한다. 도와주면 아무도 도와주든지. 인간관계 그래요. 제가 개성에서 최초에 많이 실수했던 게 호의를 가지면 도와주겠대요. 막 도와준다 그러면은 부담스럽잖아요. 뭘 쓰죠? 왜? 기브 앤 테이크 문화에 적응해 있기 때문에. 얘가 왜 지가 날 도와줄까? 모욕이에요. 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도와주겠다는데 왜 괜찮은 거예요? 참 다르죠. 물질과 정신. 우리는 너무 물질적이고 걔들은 정신. 이거 굉장히 차이 많이 납니다. 뭐 더 심한 차이들도 있는데요. 그냥 오늘 시간이 큰일 났네요. 그냥 이런 모습들. 뭐 북한 학자 입장에서 국적의 변화를 가장 크게 보이는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가 엄청 커지고 있다. 이거 보십시오. 평양에 대동강 택시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군소도시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대동강 시민들이 택시들이 많지만 대동강 택시만 이용한다고 했어요. 깔끔한 외모와 친절한 봉사 때문에, 이런 것이 평양 시민들에게도 가치 판단의 하나의 지점이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변화입니다. 사회주의 서비스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자기들끼리 있다 이거죠. 제가 이제 이거 이야기하면 참 시간 길어질 텐데요. 빨리 해볼게요. 총체적 무죄에 대해서. 이건 꼭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질문하면서 다르게 얘기할게요. 제가 북한 통일 문제는 총체적 무죄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모른다는 게 어떻게 모른다는 건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아는 북한은 무엇을 모르는가, 누가 모르는가, 왜 모르는가, 북한을 바라보는 태도인데요. 우리가 아는 북한은 적대적 북한의식만 있습니다. 적대적 북한의식만 있죠. 호혜적, 평화적 북한의식은 부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를 겁니다. 이게 좀 더 강하겠죠. 평화적 북한의식. 전쟁 준비, 호시탐탐 남침, 적화역을 노리는 호전적 북한, 부도덕한 정권, 포화법 감시, 불쌍한 인민들이 사는 나라, 식량난 경제난, 이런 한마디로 나쁜 잘못된 극복해야 할 찌질한 북한. 이게 북한이죠. 맞잖아요. 99.9% 대부분 이렇게 인식할 겁니다. 아니면 어떻게 되죠? 이게 아니면, 실체는 이게 아니면 북측이 남측을 원할까요? 적화를 하고 싶어 할까요? 80년대 중반에 포기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안 먹는다 그래요. 골치 아프다 그러지 않습니까? 동아일보 뭐 기자가 썼대요. 탈북자께. 예? 남측에 뭐 먹게 써가지고 남측에 동아일보의 현직 기자, 북한 이탈 주민이 그렇게 썼었습니다. 여기 뭐 있어가지고 걔들은 이미 고려민주연맹 양문연합 그거 해가지고 연방연합 국가연합, 그게 이미 국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얘기 뭐 적하야 웃기지 마라. 골치 아프면 안 먹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이 저는 맞습니다. 관심 없어요. 여기 뭘, 우리가 호시탐탐 남침, 그냥 분단 체제니까요. 그러니 합시다. 무엇을 모르는가? 분단에 대한 무지. 저는 이 분단에 대한 문제를 분단의 원인 이게 아니고요. 분단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분단이 우리들의 삶을 얼마나 엄청 질곡의 불행의 구조로 만드는지, 분단이 야기하고 양성하는 엄청난 사회문화적 병영상들, 정치적 저발전, 경제적 저성장, 엄청난 우리 사회의 정말 총체적 불행의 근원이 분단에 있다는 것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모릅니다.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화가 필요하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려면 분단이 얼마나 큰 불행을 구조적으로 야기하는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죠. 오히려 분단 심화를 몰아갑니다. 분단 심화를 몰아가는 큰 힘은 뭘까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분단 심화를 몰아가는 큰 힘이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말씀 안 해도 돼요. 실제로 저는 그 구조가 보여요. 뭐 이런 메커니즘이 아닙니다. 외교부, 국방부, 대한민국의 정치 권력, 관료, 분단 심화, 그 전체를 규정하는 큰 힘은 분단에 대한 무지 가르쳐야 된다, 이제는. 두 번째, 통일에 대한 무지.
이 통일은 아까 말한 겁니다. 그 그림, 화해협력, 상호존중의 정신이 된다. 화해협력, 남북연합, 완전통일. 이거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알지만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국민들이 너무 모른다는 거죠. 국민들이 통일의 개념과 의미, 평화의 오랜 제도의 과정이 통일이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통일 논의가 정말 좀 생산적이지 않겠습니까? 아, 통일이 갑자기 어느 순간 재앙이구나. 남과 북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되는데 서로 몰락하고 서로 불행해지는 그 통일은 통일이 아니네? 맞잖아요. 그러면 그 통일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예전에 1989년도에 만들어둔 민족 공유 통일 방안이 있습니다. 그거 학교 속에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절대 안 가르칩니다. 안 가르치고 있어요. 그거 가르치는 게 어렵습니까? 요즘 가장 보수적인 애들이 대학생들입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현 정부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친 애들이 가장 보수적입니다. 왜요? 보고, 듣고, 배우고, TV에서 북한 나빠 계속 주입됐기 때문에 이 대학생들은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정말 경악할 정도로. 가장 적대적입니다. 가장 보수적이에요. 지난 8년이 난 결과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오히려 아주머님들 앉혀놓고 막 제가 강의를 하면요, 반응이 제일 좋아요. 정말. 근데 대학생들 딱 앉아있으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심각하게 잘 모릅니다. 왜곡. 심각합니다. 세 번째, 평화에 대한 무지. 마찬가지죠. 평화가 가져다 줄 국가의 미래 발전과 국민행복의 시금석이라는 것. 평화가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폭발시킬 것이다라는 것을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분단과 통일과 평화에 대한 무지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 남북관계의 기본 상수가 남과 북이라면 우리가 정말 모르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에 대한 무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북한의 정치 권력 구조, 노동당, 사회작동의 메커니즘, 당 중심의 국가, 사회주의 경제, 사상, 기술, 문화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 교육과 학교생활, 조직생활, 군대, 직장, 가정생활, 집단주의, 가치관, 사고방식, 관습, 문화, 생활양식, 북측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규범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끼리는 역지사지가 됩니다. 남북 간에는 말입니다. 역지사지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북측 사람들의 사고 체계를 몰라요. 그런 애들이 추구하는 진선미의 기준이 뭔지도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역지사지가 됩니까? 개성공단에서 배웠던 4년간 체험적으로 느꼈던 거 하나. 나의 상식이 그네들에게는 뭘 상식이 될 수 있고 글로벌 스탠다드는 글로벌 스탠다드일 뿐 북측의 스탠다드는 아니더라는 거. 이거는 같겠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물론 같음이 더 많습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같음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생활 양식, 모든 게 개인, 집단, 체제와 제도가 다르다라는 게 사용하는 규범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체조, 제도가 다르다는 것만 배웠지 어떻게 실제로 다르다는 거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죠. 많이 다릅니다. 그걸 알면 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해도 말입니다. 맞닥뜨리면 대부분 다 미스테이크입니다. 실제로. 북을 너무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알아야 됩니다. 가르쳐야 되죠. 아무도 안 가르칩니다. 국가가 나서야 됩니다. 사실은. 분단을 평화로 가야지만 상호 존중해야지만 우리가 존중해야 될 파트너인 북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적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을 제대로 이야기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첫 출발이죠. 북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거 누가 모릅니까? 다 모릅니다. 남녀노소 지었겠죠. 장산 이사 다 모르죠.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모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북한 권력 구조 학자라는 사람, 여러분 이름만 뚝 이야기만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북한의 권력 구조를 얼마나 알까요? 제대로는 알까요? 재앙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노동당 중심의 권력 구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몰라요. 북한에서는 가장 힘센 단위가 국방위원회입니까? 다 그렇게 알죠? 아니에요. 당중앙 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당중앙 군사위원회는 유사시의 최고 사령부가 됩니다. 총정치국이 있고, 황병서가 어떻다, 우리식 기존의 권력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꽝. 우리가 아는 북한? 대한민국 최고의 북한 권력 구조를 이야기하는 30년 연구했다는 사람조차도 꽝이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교부 장관, 국정원, 몇 차장, 누구, 이 사람들 알 것 같아요? 통일부는 알 것 같아요? 이게 재앙입니다, 재앙. 미국은 압니까?
미국은 알아가지고 검찰리 가가지고 자연동굴을 3억 달러 주고 받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수준의 차이, 보편적인 일반화입니다. 남북관계의 속성을 좀 알겠지만은 이게 재앙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걸 모른다는 거죠. 적대적 분단이 만든 왜곡입니다. 70년 적대적 분단이 만든 이거는 뭐냐면요. 북측의 어떤 행위를 딱 보고 분석하는 오류가 나타납니다. 남북관 북측을 제대로 알면 북측 행위를 딱 보고 이렇게 이런 배경에서 나왔어. 다음에 어떻게 나올 거야. 불가 예측성이 아니라 예측성 행위를 만들어야 되는데 70년 적대적 분단 체제 속에서 프레임이 딱 짜있으면요. 북측이 기억이라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낯을 딱 던졌을 때 우리한테 우리의 분단은 그걸 보고 니언네라고 분석하는 구조예요. 이게 70년 분단 구조의 비극입니다. 모르는 거죠. 왜 모르는가?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북측은 모든 자료를 비공개합니다. 지들이 제공할 것만 내놓죠. 안 내놓습니다. 정보전이 불가능한 나라죠. 정보전이 불가능한 나라라는 거 여러분 이해되시죠? 집단주의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그들은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소학교부터 쭉 이거 뭐 한 반에 한 선생님 밑에서 4년간 6년간 같이 있죠. 군대 아니면은 외부로 나갈 일이 없죠. 대충 인민회별, 마을별로, 세포별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거기에 그들은 정말 옆집에 누구 손가락 계속해 다 합니다. 완벽한 집단주의. 그거는 구조적으로 그래요. 일주일에 이틀은 무조건 조직 생활을 합니다. 거기에 휴민트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같은 세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는 낯선 사람 무조건 다 발각됩니다. 다. 무서운 체제입니다. 그것을 집단 속에서의 자유라 그래요. 집단주의가 선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너무 무섭죠. 그것이 가치래요, 가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참 무섭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대적 분단 체제이기 때문에 북한 연구와 과학성이 담보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북한 제대로 연구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우리가 보는 모든 북한 관련 자료들은 뭡니까? 다 가공된 것들입니다. 원 데이터 자체가 다 왜곡된 것들이에요. 뭘 가지고 공부합니까? 북한 연구하겠다는 학생들 찾아와요, 저한테. 참 어려운데, 어떻게 할래요, 그거? 정말 어렵습니다. 좋은 교수님 추천해 주세요. 없는데. 좋은 자료, 책은 내가 많이 소개시켜 줄게. 그거밖에 할 게 없습니다. 왜? 70년 적대적 분단입니다. 허구, 기만, 왜곡, 오도. 왜? 제정신이 아닌 분단 체제이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그 분단이 전체 국민들의 삶의 불행의 구조적 근원임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라는 거. 참. 분단과 적대의 사회문화, 북한 사회의 집단주의 메커니즘, 일상적 적대 왜곡의 구조, 대립과 적대 구조, 이런 과정 속에서 구조적, 무조, 체제적 왜곡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는 태도 마찬가지죠. 늘 적대적 관점, 대립적 관점, 비교적 관점, 우리 기준의 관점, 경제적 관점, 일반화의 오류. 이것을 벗어난 관점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느 인식도 이 기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북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바라봐야만 종북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 보면 종북이에요. 대한민국의 종북의 기준이 뭐죠? 북한은 나쁘다라고 동조하지 않으면 종북입니다. 맞잖아요. 북한은 나빠. 이 정도는 해야 종북을 면할 수 있어요. 진리, 진실, 웃기지 마세요. 적대적 분단 체제에 무슨 진리와 진실이 있습니까? 사치죠, 사치. 왜? 인세인 시스템. 오판 할 수 있다라는 거. 정말 오판할 수 있다라는 거. 정말 오판할 수 있다는 거.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거. 남북관계는 철저하게 상호작용 관계입니다. 남북관계는 철저하게 상호작용 관계다. 적대가 적대를, 평화가 평화를 낳는 남북관계는 철저한 상호작용 관계다. 평화로 되면 평화가 온다. 뭐 기본이죠, 기본. 우리는 이것만 보죠. 이것만 봅니다. 맞죠? 그런데 남북관계는 이관계잖아요. 왜 대한민국이 북측보다 더 정전협정을 더 많이 위반했을까요? 이게 분단체제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비극이죠. 6.15 됐으면요, 정말 엄청났을 거예요. 이거 이야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거 평화 없는 대한민국은 섬나라다. 한반도 통일 코리아도 현실이다. 꿈이 아닙니다. 돌이켜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6.15의 가치. 아까 북측을 어떻게 2007년 14선 우리 그 합의에 거기 있죠. 2007년 당시에 2008년 북경 올림픽, 여름에 있는 북경 올림픽에 남측의 응원단과 북측의 응원단, 서울에서 남측 응원단 싣고
개성 거쳐가지고 기차에 실어가지고 평양에 싣고 신의주에서 북경, 베이징 가겠다라고 합의했죠. 가능했습니다. 가능했습니다. 예? 그게 지금 꿈일까요? 지금 정치 결단만 하면 갑니다. 연결 다 되어 있습니다. 나지나산 다 연결됐습니다. 모든 건 정치적 결단의 문제죠. 2007년도 이미 그것을 다 합의할 만큼 다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는 어떻죠? 적대적 분단 참 웃기지도 않죠. 저는 유나이티드 코리아, 한반도 통일 코리아, 남북 평화의 미래 이거요. 꿈이 아닙니다. 우리 목전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목전에 내 눈앞에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못 느껴요. 노력할 생각도 안 해요. 왜? 지난 70년간 늘 분단을 그랬기 때문에 그러려니 미목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면, 남북관계의 진실을 제대로 이야기하면 이거 현실이 됩니다. 왜? 글로벌 시대, SNS 시대. 더 이상 북측의 모습을 손바닥으로 못 가립니다. 우리는 못 가지만 재미교포들이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북측 마음껏 관광하면서 북측 모습 막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막아냅니까? 어떻게 그 모든 사이트들 어떻게 다 막을 거예요? 커지죠. 폭발합니다. 폭발하고 있어요. 제대로만 이야기해주면, 북측도 평화를 원하네라는 사실에 접하는 순간 못 막아냅니다. 우리의 무지몽매, 우리의 미몽을 깨어나야 되는 우리 스스로만 노력한다면 이거 좀 내일 당장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상호 존중. 이 정도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